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FS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이벌인 일본의 2위, 3위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하는가 싶더니 결렬됐고요.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BYD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테슬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팀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시장이 전쟁터라고 했는데 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비아디 얘기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 10일에 발표를 했죠. 첨단 자율 시스템. 이게 이름도 무시무시해요. 신의 눈. 네. 중국 이름답게 네, 그렇죠. 굉장히 좀 근사하게 지었는데 세계 최초로 3개의 전면 렌즈를 사용하고 또 딥시크하고 연결해서 자율주행, 지능형 주행 이걸 굉장히 강화한 기능이다. 비아디의 약진 정말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가 굉장히 좀 산업계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적용되는 모델이 폭이 넓습니다. 이게 신의 눈 같은 경우에는 ADAS 시스템, 그러니까 레벨 2에서 레벨 2 플러스 정도에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벨 3나 레벨 4 같은 고난이도 자율주행 기술까지는 아직까지는 구현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A부터 C까지 3가지 버전이 있고요. A가 가장 높은 버전이고 C 버전이 일반적인 대중 차량에 보급이 되는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C 버전이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노아, 그러니까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예.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구현을 한 상태고요. 도심에서도 진영 시스템을 일부 익혀가지고 일부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차후에 구현을 하겠다. 그리고 오토파킹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내에 기능 구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아나 오토파일럿 그리고 도심 주행까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의 FSD랑 거의 비슷한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거기에 사용된 칩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중국 스타트업 업체의 칩을 사용을 했는데 네. 연산 속도가 약 127 탑스 정도로 테슬라의 현재 하드웨어 3랑 거의 동등한 수준의 연산 능력을 가진 칩을 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FSD랑 거의 유사하게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약 1,4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C걸 같은 경우에도 추가 비용 없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 포인트를 딥시크에 좀 두고 싶은데 네. 딥시크의 AI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게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빨리 비아디하고 딥시크하고 네. 결합을 해서 뭔가 코어를 이뤄낼지는 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정말 빠르게 이 딥시크가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생성형 AI가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현대차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챗GPT를 차량에 접목을 시켰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음성 인식이나 음성을 통한 지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기능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딥시크나 챗GPT 같은 생성형 AI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구현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생성형 AI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오히려 물리 AI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코스모스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AI 쪽에다가 물리 법칙까지 결합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자율주행 트레이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딥시크나 챗GPT 쪽하고 이 물리 AI 영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특히나 자율주행 구현이 어려운 이유는 결국에는 물리적 영역에 겹쳐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어떤 협업이 조금 더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중국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비아디와 딥시크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강점이 되겠는데 네.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딥시크도 개발 가격이 엄청나게 오픈AI에서 다른 챗GPT나 다른 것보다도 생성형 AI 중에서 싸게 개발하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그다음에 비아디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400만 원에도 거의 테슬라의 4천만 원대 육박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옵션을 그냥 디폴트로
얹을 수 있다는 넣어주는 게 거죠. 굉장히 가격 경쟁이 세다. 이렇게 되면 이게 중국의 어떤 산업 기반의 이제까지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어요. 가격에서. 그렇죠. 이게 가격 경쟁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중국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가격 경쟁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봤었을 때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뭐 한국 업체도 그렇고 사실 내수 시장에서의 정차 기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가격 경쟁력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중국이 경쟁력이 압도적이지만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여전히 중국 업체들이 갈 길이 멀다. 얘들은 소프트웨어는 따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테슬라 같은 미국 선도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딥시크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BYD의 발표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 격차를 좁혀가는 모습이 맞아요.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 업체들이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BYD도 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스타트업 업체 칩을 사용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로컬화를 하고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을 가져간 것처럼 자율주행차 영역에서도 가격 경쟁을 무기로 해서 점차 시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안에서 쓰는 그 자율주행 청소기, 네.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를 네. 예를 들면 기억해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산 청소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약할 때는 가격이 비슷한 기능이라고 선전을 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할 때 다른 선도 업체들의 뭐 미국이나 한국 유수 제품들은 100만 원씩 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중국 제품 별 볼일 없다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1등이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성능도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이런 게 자동차 업체에서도 분명히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BYD에 대한 주가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본다. 주가가 BYD 주가 어떻게 보니까 홍콩 시장에서 4.5% 올라갔고 345 홍콩 달러 사상 최고치예요. 네. 그죠? 이 경쟁 업체인 샤오펑이나 지리 자동차 주가도 격차를 확 벌리고 있고 네.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1위를 붙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BYD 발표가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딥시크 모먼트라는 얘기가 나온 얘기가 여기는 딥시크가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에서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BYD가 이걸 발표를 하니까 경쟁 업체들, 중국 내의 어떤 전기차 스타트업들 그리고 기존의 전기차 기업들 플러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업체 하나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 경쟁강들을 확 올려버리니까 다른 이제 경쟁사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BYD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생각을 하면은 딥시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매수 찬스다. 오히려 이제 딥시크가 너무 좀 위협이 과장됐고 실제로 AI 기업들의 경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매수 찬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BYD는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BYD는 지금 판매 대수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이미 테슬라랑 전기차 판매는 거의 비슷하고요. PHEV를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한 460만 대 가까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탑티어급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1, 2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소프트웨어까지 기술력이 붙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BYD가 어떤 점유율이나 경쟁력이 점프업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지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이죠. 미국의 전기차 선도 업체는 사실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거의 뭐 1위, 그렇죠. 유일무이한 거의 1인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이번에 원고를 하면서 보니까 네. 중국이 이 BYD가 될 수 있는 회사가 5군데예요, 적어도. 네. 그죠? 상하이 자동차, 동봉 자동차, D 자동차, 창안 자동차, 체리 자동차까지 하면 중국에 다 5대 메이저 업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BYD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에요, 지금 전부 네. 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합병 합종연행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일단 뭐 중국 자동차 국영 자동차 기업이죠. 네. 창안 자동차, 東風 자동차, 합병이 논의되고 있고 네. 합병이 성사되면 BYD보다 외형이 더 커집니다. 거의 맞습니다. 뭐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BYD를 또 능가하는 어떤 기술력을 또 선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로 나가는데 정말 도약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시장을 볼 때 외형이 더 이상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외형 성장을 통해서 좀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왜냐하면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뭐 조달 코스트도 내려가고 각종 비용도 내려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점유율이 늘릴 것이다. 뭐 이런 논리가 통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혼다랑 닛산 같은 경우에도 합병한다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거는 A라는 회사나 B라는 회사가 합쳐낸다고 해가지고 볼륨은 늘어나지만 기술력 자체가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장안 자동차나 뭐 이런 국영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얘네는 사실 지금 합병을 하는 게 둘이 잘 나가는 업체들이 합병을 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업체들이 합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영업체들은 대부분 자체 브랜드를 키우기보다는 JV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들하고 합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업체들 판매가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기 때문에 이 회사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판매도 감소하고 실적도 안 좋고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뭐 이젠 어떤 자체 브랜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케이스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합집산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존을 하고 그리고 유효 생산 능력들을 좀 트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냐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사업 개미들 중심으로 테슬라 주식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테슬라 주가는 뭐 주식은 굉장히 인기인데 이러다 보면 BYD를 놓고 이제 사실 비교를 해볼 거 아닙니까 계속.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테슬라하고 BYD하고 완전 상반돼 있어요. 테슬라는 일단 BYD한테 밀리는 상황이고 네. 4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테슬라가 11.5%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 주가도 그렇죠. 지금 12월 중순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 밤에 종가 보니까 328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좀 테슬라는 많이 계속 빠졌죠. 올라가, 테슬라는 계속 떨어지고 네. BYD는 계속 올라가고. 테슬라가 작년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었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당선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작년 상반기까지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다를 거다. 그러니까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리프레시된 모델이 주니퍼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고 그리고 저가형 모델들 그리고 사이버트럭 양산이 되면서 올해는 판매가 작년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제 unsupervised FSD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FSD를 출시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FSD 출시 허가를 받아서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도 글로벌리 FSD를 출시하겠다. 뭐 이런 4가지 포인트 정도가 지금 존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FSD 승인 절차 중국하고 유럽 지금 조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원래 1분기 때 중국 시장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떤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관세부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테슬라가 거기에서 오히려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unsupervised FSD는 아직까지는 뭐 올해 중순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남아있는데 이것도 제 시간 내에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은 업데이트가 될 것 같긴 한데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정책 수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탈전기차 정책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나 이런 거는 약간 좀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좀 기대치의 미스매치가 지금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 BYD랑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PER 100배 이상을 받고 있고 BYD는 20배대 중반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BYD 발표로 인해서 양사 간의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좁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BYD는 좀 상승을 하고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되는 포인트는 FSD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북미 중국하고 유럽 지역에서 빨리 FSD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unsupervised FSD 2분기 내에 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굉장히 힘든 시점이긴 하지만 2분기 때가 아무래도 좀 터닝 포인트들이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지만 2분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저가매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전기차가 한 축이라고 하면 수소차도 또 한 축이었어요. 네. 우리 현대차도 수소를 굉장히 투입을 많이 했고 이게 대표적인 니콜라잖아요. 네. 수소 트럭. 네. 이걸로 그렇죠. 이제 수소 연료의 새 시장을 확보해 보겠다 이렇게 개척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사기 기업이라는 오명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거의 휴지 조각 될 판이에요. 44센트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근데,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근데 일단은 그 사기 계열 오명이 뭐 확정이 됐죠. 왜냐하면 트래블 미턴이라고 하는 창업자분이 이미 선고를 사기 혐의로 피소가 돼서 복역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지고 좀 사기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명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젠 그때 당시에는 뭐 2021년도 뭐 이때 당시만 해도 수주를 받았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래 가치를 땡겨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좋았었는데 당연히 이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수주들이 지금 매출이나 판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진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수요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니콜라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소 이슈 자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소 자체는 이제 살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수소차가 좀 성장이 더딘 건 사실이에요. 전기차가 대세로 가고 있고 수소차는 약간 좀 그거를 보완하는 입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수소차 그래도 결국엔 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친환경 어떤 전력 생산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리고 그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린 수소가 각광을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차가 보급이 될 것이다. 조금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소차 기술이나 어떤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니콜라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일본 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닛산 혼다 협상 결렬이 됐고 네. 일본은 정말 전통적으로 수십 년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최강자였지 않습니까?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요타가 어떻게 될지도 그렇지만 일본의 2, 3위 업체들이 이렇게 고전을 앞으로도 더 고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자동차 업체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는 그 인수합병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갑작스럽게 좀 진행이 된 측면이 있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혼다가 인수전에 뛰어든 이유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됐었던 게 대만의 폭스콘이 닛산의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혼다가 좀 뛰어든 측면이 서둘렀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업체를 이제 중국계로 넘기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있으면서 혼다가 뛰어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혼다가 손을 떼면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닛산은 새로운 이제 인수자를 찾게 될 거고 결국에는 다시 이제 또 중국계나 아니면 뭐 폭스콘이 새로운 인수자로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양사 간의 시너지도 별로 없었는데 사실 혼다가 닛산 인수할 이유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은 사실 도요타도 지금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혼다나 닛산은 뭐 친환경차 쪽에서 거의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전환이 빨라지면은 굉장히 좀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다들 이제 좀 주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에서 경쟁력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래도 경쟁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현대기아차처럼 이제 전기차를 주력으로 해서 다른 하이브리드, PHEV, 수소차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업체들이 끝까지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변화에 좀 적응이 느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일반인이지만 이 세계 자동차 화석연료 시장의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그 다음 스텝은 정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기차가 제일 앞서가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도요타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답은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도요타가 글로 가는 거고 뭐 하이브리드 시장이 있고 네. 조금 뒤떨어져 있지만 수소차 있고 이게 세 축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아젠다 리드를 할 것인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가 이게 중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일단은 사실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연한 케이스거든요. 지금 보면은 거의 전체 판매 대수의 절반 가까이가 NEV, 뉴 에너지 비클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뉴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는 PHEV 그리고 EV처럼 충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전기차 온리로 갈 수 있는 모드로 다는 차들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같은 초거대 시장에서도 이미 전기차 전환을 거의 끝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시장성이나 전환 가능성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검증이 이미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거기에서 너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견제가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반대도 있고 좀 하다 보니까 좀 더디게 진행되는 건데 시장성은 확실히 좀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와의 어떤 병존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중국하고는 좀 다르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플레이들도 워낙 많고 뭐 시장상 다르다 보니까 병존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중국처럼 전기차로 빨리 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 일단 규제가 메인, 좀 그렇죠. 심하고 일단 메인은 전기차가 확실히 맞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지금 긴 기간 동안 몇십 년 동안은 굉장히 좀 주력 차종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업체들 얘기 안 해볼 수 있는데 현대 기아차 얘기인데 결국은 앞서 말한 이 니콜라의 몰락으로 이 현대차가 수소를 사실 경쟁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니콜라가 이렇게 된 거는 현대차에게는 상대적으로 호재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닛산 혼다 합병 결렬도 사실은 현대차에 좀 위협이 됐었는데 시장이 많이 겹치니까 네. 이런 호재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니콜라는 전혀 뭐 무관하다. 왜냐면 여기는 이미 23년도에 4기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거의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뭐 존재하지 않는 뭐 이런 플레이어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미 게임 끝났고. 그렇죠. 뭐 현대차의 경쟁력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이젠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가 메인이거든요. 뭐 곧 있으면은 조지아에서 전기차 신공장도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지금은 좀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는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하는 단계 정도로 지금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다랑 닛산 합병은 사실 혼다랑 닛산 합병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볼륨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혼다랑 닛산 둘 다 뭐 잘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닛산이 옛날부터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조직 구조가 좀 복잡하고 그리고 카를로스 곤 같은 경우에도 닛산하고 어떤 불화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뭐 쫓겨나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둘이 합병하면은 제대로 합병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정말 둘 다 이제는 굉장히 피를 많이 볼 거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점유율이 떨어진다. 합산 점유율은 합병하고 나서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 시장에 현대기아차가 가져간다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합병이 무산된 거는 좋지는 않다. 현대기아차는 합병을 하는 게 더 플러스 효과가 있었을 거라 보고 있고 만에 하나 중국 업체가 닛산을 인수해가지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을 하면은 그거는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시장 경쟁이 더 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수혜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올해 전체적인 주가를 예상을 해보면은 사실 작년 9월달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는 약세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우려들을 반영하면서 주가는 계속 좀 빠졌었고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행방의
밝혀질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도 보면은 미국의 전기차 신공장 돌아가고 얼마 전에는 현대제철도 미국에 신공장 지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도 뭐 지금 1,400원, 1,450원 뭐 이 정도 내외에서 평균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부가 리스크를 카운터 치고도 남을 정도로 환율 조건이 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밸류에이션 너무 싸고 가격도 매력적인 가격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좀 리스크가 이미 표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현대차 타겟 하우스 타겟 프라이스 얼마 정도 제시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아는데 현대차 28만 원 정도에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40% 정도 더 네, 업사이드가 오를 있다라고 업사이드가 보고 있다. 있고,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 올해 기대요인과 리스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님 모시고 오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현재 상황과 전망까지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